지난 5월 15일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제30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학술대회에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성찰 그리고 자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접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원불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 발표한 원불교 역사박물관 최도훈 교무님 모시고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또 다른 시각을 가져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봉직하고 있는 원불교 최도훈 교무입니다. 네. 이 5월 15일에 열린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춘계학술대회. 자, 이 춘계학술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종교문화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설립한 국립연구소고요. 그래서 인문사회학적 발전과 종교윤리, 그다음에 인성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정신개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네. 올해 이어서 원불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무래도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웰다잉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한 번쯤 웰다잉에 대한 고민들 그렇죠.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교무님, 죽음을 준비한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단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그런 주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해서 여행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행. 여행. 네. 죽음도 하나의 여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나는 여행과는 다른 여행이 되겠죠. 그 여행은 우리가 익숙한 여행이 아니라 낯설은 여행이죠. 그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고 내가 여행 보따리, 그러니까 여행 가방, 캐리어에 뭘 놓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챙기면서 체크리스트가 챙기면서 한번 여행 준비, 죽음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뭔가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한 번도 죽음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게 너무 멀거나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정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풍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소풍. 네. 근데 저는 소풍보다는 여행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낯선 여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누군가는 언젠가 다가오는 게 죽음이지만 뭐 나에겐 아직 먼 일이다. 또 그리고 별개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준비를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그 죽음을 준비한 거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준비하면 맞이하는 죽음이 되고 죽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냐, 당하는 죽음이 될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집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네.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나 너희 집 앞에 지나고 있는데 차 한 잔 줄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네.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안 돼. 그렇죠. 네. 아니면 지금 무슨 일 있어? 급한 일 있어? 안 되고 다음에 오면 안 될까라고 그렇죠. 핑계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 집안 정리를 잘한 사람은 어때요? 언제든지 오고 지금 바로 내가 나갈까? 까지 해줄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준비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가 평상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죽음이 다가온다면 두렵죠.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겠지만 네. 같이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저희가 또 다른 걸 비유를 하자면 그 소방훈련에 또 비유를 해요. 소방훈련. 네. 네. 그러니까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직원들끼리 임무를 맡아서 그렇죠. 화재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진압반, 통보반, 뭐 응급반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그렇게 한 기관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서 큰
손실이 없게 하는데 만약에 그 훈련을 등한시한 기관에서는 큰 문제 발생되겠죠. 네. 그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도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라 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죽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뭐 정해져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보따리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인가 사실 감이 아직은 잘 안 오거든요. 네. 일단 이제 나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이. 네. 대종사님께서는 나이 40이 먹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것은 이제 그럼 이제 저도 곧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죽음 준비를 미리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생사에 대한 해탈 연마를 꾸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가방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가방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놓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애착, 탐착, 원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것은 놓고 가야 돼요. 그럼 꼭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청정일념과 서원. 이것은 꼭 챙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죽음 준비 교육의 핵심입니다. 뭔가 이렇게 훅 와닿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누구나 죽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는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네. 빠르고 뭐 더 늦고의 차이지만 항상 맞이하게 되는 건데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네. 무엇인지가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배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낯선 여행의 배웅. 나는 배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미련을 버리게 해야 된다. 미련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 같지 않게. 떠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그래서 미진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육성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직접 말을 건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족들 또는 친척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버킷리스트에 네. 보통은 주인공들이 정말 시한부를 선고를 받고 그런 거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한테 못다한 사과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꼭 등장하더라고요. 사과도 하고 정말 감사하면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언서를 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거죠. 갑자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또 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뭐 고맙고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언서는 본인 스스로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으셨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게, 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진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눠줘야 할 것인가를 하다 보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엄한 죽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죽음. 네.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에는 주인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네. 보면은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은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만큼은 주인공이 없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없고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주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 의료 의향서나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당신의 뜻에 맞게 당신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이 정리가 되고 절차대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이 치러지는 어떤 모임이라면은 근데 내가 주인공이지만 내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그렇죠. 해놔야 되는 네. 게 그렇죠. 맞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사람을 네. 어디까지 나한테 오게 할 것인가. 그런 그리고 것도 있네요. 그리고 재단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경음악은 어떤 걸 틀어줄 것인가. 네. 부고는 어디까지 돌릴 것인가. 네. 그다음 오신 손님은 음식 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매장, 화장, 자연장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나의 관과 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건 뭐 나를 위한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준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유언서라든지 장례의향서, 의료의향서를 보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혼란이 없죠.
저도 막 농담 삼아 나는 꼭 수목장 할 거야 막 이러고 다니는데 네.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다음 또 구체적인 어떤 게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네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하나는 간호를 할 때는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물 좀 마시고 싶어라고 하면 아, 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사실 참 어려운 네, 부분이네요. 그리고 밖에 바람을 좀 쐬고 싶어 그러면 환기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지 말고 잠깐만 열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닫아주는 거죠. 되도록이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작가. 작가요. 네. 와. 작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작가가 되는 거지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네. 그분이 평상시에 만들기를 좋아했다.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무로 뭘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다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챙겨드려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작품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곧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로 만들어드리고 그 결과물을 나중에 추도식이나 종제식, 그다음에 뭐 1주기, 2주기 때 전시회를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다시 회상하고 추모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인생을 살면 그 끝에는 누구나가 작품 하나 남길 그렇죠. 정도의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 모두가 다 작품. 작가인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교무님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죽음 준비를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생사노트가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생사노트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어떻게 쓰는지 네. 좀 활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생사노트입니다. A4 용지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왠지 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생사노트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뭘부터 얘기되냐면요. 네. 제가 그 영모위원회 부임해서 죽음 준비 교육과 생사 체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오. 제가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거예요. 생사 체험 하고 싶다고. 죽음 준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생사 노트입니다. 오, 그래서 생사 노트는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전에는 제가 직접 지도하고 나레이션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했다면 네. 지금은 이 노트 한 권으로 한 달을 생전천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트가 되는 것이죠. 저 모두가 교무님과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 이 네. 노트를 통해서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씀. 그리고 네. 이 노트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오, 했는데 그러면 이 단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걸 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접 제가 출력을 하고 제본을 한 거예요. 직접.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네. 정말 이것은 노트처럼 핸드백이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생전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냥 편한 노트. 구겨도 괜찮고 접어서 다녀도 괜찮은 노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뭐 하드 케이스 이러면은 네, 그럼 못 무거워서 뜯어요. 네. 들고 다니지 못하고 가방에도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뭐 굉장히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드신 것 같고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네. 첫 페이지에 보면 영상도 생전천도를 위한 정진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네. 한 번씩 미뤄지다 보면 아이 못하겠다. 하다 다음에 보면 하지 결국 뭐.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뭘까요? 뭐냐면 그것은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시간적 부담, 과제의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입정, 그다음 명상체험, 명상체험도 제가 이 뒤쪽에 QR코드를 집어넣어서 스마트폰 어플로 이렇게 딱 찍게 되면 네. 명상체험 나레이션이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도 법문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뭐 우리 교무님들 이렇게 운곡을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지 네. 말고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 성품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각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독경은 이론상 서원문만 네. 하고요. 자, 네, 법문사경이 있습니다. 네. 좀 뒤쪽 넘겨보면요. 네네. 법문사경이 있는데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네요. 그쵸? 네네. 네.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죠. 네네네네. 한 마음 먹으면 바로 쓸 수 네,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정말 적은 분량인데 밑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핵심이 뭐냐면 네. 밑에 한 줄 감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을 받들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 줄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감상을. 그냥 대명사인 법문을 마음에 새기지만 또 내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또 새기는 거죠. 그렇죠. 한 줄 감상을 통해서. 이게 또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다르죠. 적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절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절대 시간. 음.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나는 생사 해탈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본인한테. 자, 그리고 우리 교무님께서 생사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사 체험 프로그램이라 좀 낯설고 생소하기도 한데 가끔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그냥 관 속에 그렇죠. 들어가서 체험 이 정도밖에 본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2010년에 익산에 있는 원불교 영목묘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제 묘지와 봉안당이 있죠. 그런데 그 봉안당 지하가 비어 있더라고요. 또 3층도 비어 있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연마하고 있던 중에 그 전북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교무가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부모 자녀 갈등이 있는 이런 사람들 무슨 프로그램 없을까? 그런 사람들 위한 프로그램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일단 막힌 타이밍. 있지. 네. 내가 10분에 전해줄게. 일단 없으면서 끊은 거야. 얘기하고 끄는 거 일단. 일단 있다. 네. 일단 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고 제가 이제 교전을 찾아보니까 그 부모 자녀 도가 있잖아요. 부모의 도, 자녀의 도.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자녀 갈등 완화 프로그램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 편지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2부 프로그램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죽음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생사 체험이라 안 했어요. 죽음 체험. 네, 그래서 부모님 손을 꽉 잡고 유서도 써보고 명로도 한번 걸어보고 관에 들어갈 때는 손 놓고 들어가겠지만 네, 그런 걸 한 번씩 해봤죠. 그랬더니 피드백이 이런 피드백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깊은지 몰랐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오늘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 손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라는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오면은 바로 책가방 던지고 방에 들어서 게임하고 밥 먹을 땐 밥 먹고 다시 들어가고 대화가 단절된 그리고 그런 곳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생각, 마음을 나누니까 굉장히 깊은 게 됐었고요. 특히나 죽음 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서 작성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요. 그걸 계기로. 네. 근데 약효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와서 하면 되니까요. 괜찮은 네.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주기적으로. 네. 네. 이제 거기서 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또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 텐데요. 네. 지난해에 낯설지만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인데 네. 죽음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네. 일단 이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인데.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책 이게 볼륨이 좀 작죠. 네. 이게 딱 잡고 맘 먹으면 바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죽음에 대한 네. 책 중에 시중에 너무 두꺼워서 네. 한 장 넘겼다가 다시 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속해서 넘겼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지? 맞아요. 그리고 마치 시집처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아쉬움이 남는 책임이 좋겠다. 음. 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목 자체도 낯설지만 떠나는 여행. 죽음이란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 여행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표지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이렇게 어둡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각 종교의 생사관이 들어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무교, 그다음에 원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교에서 바라보는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따른 문화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선 여행을 어떻게 배웅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죽음 준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장묘 문화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시도, 미래 방향 제시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네. 읽어봤으면 좋겠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도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죽음 공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무엇보다 사후천도보다 더 중요한 생전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생전천도가 중요한 이유, 그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딱 열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7배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감정이 7배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이 7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강해져. 만약에 내가 부처를 이루고 내가 다음 세 선불 지중할 거야 라는 서원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7배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떠날 수가 없죠. 못 떠나죠. 그 주위에 빙빙 돌겠죠. 미련이 엄청 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전천도, 본인이 스스로 열반하기 전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이 힘들게 천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행사님께서 생전천도를 중요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청정일념과 서운을 챙기라는 이유가 거기 있고, 놓고 가야 될 게 애착, 탐착, 원착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뿐만 아니라 원불교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떨어질 수 없다 보니까 원불교의 장례 문화 그리고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을 묘지로만 다녔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바다도 가고 했는데 네. 좀 미안한데 이제 저희 이제 정토라든지 또 애기, 정말 젖먹이 애기를 데리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묘지만 다녔거든요. 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갈 거면 묘지를 가자. 그래서 묘지를 많이 데리고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전국에 있는 묘지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답사를 하고.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럽 쪽하고 동남아 쪽도 가서 정말 그쪽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묘지를 조성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했습니다. 장례 문화라고 하면 장례 문화, 장묘 문화가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매장, 화장, 자연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매장에서 핵심되는 소재가 뭘까요? 매장에서 핵심되는 소재. 이렇게 초대석에 나온 사람이 물어보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핵심되는 소재. 네,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다. 흙입니다. 흙이죠. 흙에 묻어있잖아요. 그러면 왜 과연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었을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흙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왔다. 흙에서 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례 문화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사람이 동굴에 살았잖아요.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에 살다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움직이시지? 주무시나? 다음날 봤는데 또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숨소리 들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모시고 동굴 바깥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냥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거죠. 보니까 우리 가족의 시신이 이렇게 부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마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풀을 깔고 시신을 올려드리고 다시 풀로 덮은 거예요. 그게 한자로 장사 지낼 장자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풀조자 위에 죽을 사자, 위에 풀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 지낼 장자가 거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재를,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그 시신을 또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활을 들고 거기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게 조자가 되는 겁니다. 조자.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안 되겠다. 계속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파고 광중을 하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다시 흙으로 덮고 덮어서 더 이상 덮어지지 않을 때까지 덮은 게 이 반구 형태의 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더 덮어드리고 싶은데 덮을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반구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흙은 어머니의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살다가도 돌아가실 때 되면 고국에 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어딜 갈 때도 흙 한 줌을 가지고 가서 조국이 그리울 때는 이 흙을 만지는. 두 번째, 이제 불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화장은 불이잖아요, 소재가. 불은 시체를 처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교의 다비식 같은 경우에 보면 거화라고 하는 칙순이 있습니다. 네. 그 불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을 점화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은 탐짐치 삼독의 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다. 이 불을 너에게 옮겨주겠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그 사자,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받는다는데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교인들이 그런 화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게 바로 거기서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인도의 그런 지역 특색에 의해서 네.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장이 있죠. 네, 자연장. 자연장.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장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또 질문합니다. 뿌리는 거, 뿌리는 수목장. 거, 수목장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장은 수목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30cm 깊이에 묻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재가, 그곳이 화단이면 화단장, 잔디 밑이면 잔디장, 아까 말씀드린 나무 밑이면 수목장, 나무와 나무 사이이면 수림장, 바다에 뿌리면 해양장, 우주에 뿌리면 우주장, 하늘로 뿌리면 항공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미 밑에 보시면 장미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소재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한 그 유골을 어디다 모셔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이 다 자연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묘지, 화장장, 자연장이 서열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장은 우리 고인을 모실 때 최고제 아래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매장을 모시는 게 가장 잘 모셔드리는 가장 거야. 으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거든요. 맞아요. 당사자가 나는 화장하기 싫어, 나 매장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매장을 해드리고, 아니야, 난 자연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본문도 필요 없고 표지석도 필요 없어. 그냥 자연으로 가고 싶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 그분을 존중하게 모셔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곧 있으면 6.1대제가 네. 다가오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 또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그때 점심에 드신 그 메뉴가 굴의 상추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굴의 상추쌈을 드시고 그게 탈이 나서 돌아가셨을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것은 우리 불법 연구의 그 원불교의 전신이죠. 불법 연구에, 그리고 원불교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이 모든 걸 다 안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대종사님의 열반이 정말 고귀하고 더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성불재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부분을 실천해 나갈 때 정말 대종사님을 더욱더 마음에 모시는 6.1대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네. 이 죽음 준비를 전하고 싶은 우리 교무님의 염원은 앞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네.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제 블로그에 네. 원불교 생사학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원불교 근데 실제 생사학 연구소. 사람들은 그 연구소가 진짜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요. 아, 네. 없는데 네. 정말 염원이 있어요. 원불교 생사학을 정말 정립할 수 있는 그 연구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생로병사 체험관을 좀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그리고 연구소, 그다음에 박물관. 그래서 정말로 모든 전 국민이 그곳에 와서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박물관을 통해서 정말 그 장례 문화를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죽음과 삶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질 거라 네, 많이 기대해 생각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삶의 과정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단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물음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은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단은 재가 출가 교도들에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문화로 확산해 줄 것을 권장했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물품을 희사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일시적 행사가 아닌 지속되는 보은행위 되기를 기대하며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